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고대가 이제 끝나고 우리가 이제 중세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고려라는 나라. 500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이 한 왕조가 지속됐다는 거죠. 꽤 오랜 시간 지속된 겁니다. 이 당시에 뭐 다른 왕조들 같은 경우도 500년 이상 이렇게 가는 왕조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고려라는 나라가 또 어떻게 지속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가 80쪽에 고려 건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려 건국과 관련돼 가지고 우선 이제 고려의 건국의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건국 과정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건국 과정. 그 건국 과정 알아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후삼국 시대였었죠. 예, 후삼국 시대였었어요. 신라 말기에 맨 처음에 누가 견훤이 뭐를 했죠? 후백제를 건국을 했어요. 그렇죠? 후백제를 건국을 딱 했습니다. 몇 년도에? 국방빵. 그죠? 도읍은 어디에 됐어요? 완산주에 됐다. 그 완산주는 오늘날에 어디입니까? 전주에다가 건국을 딱 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굽니까?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을 했다. 후고구려를 건국을 했다라는 거죠. 자, 몇 년도에? 1년 뒤입니다. 1년 뒤, 901년 뒤에. 근데 이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왕이 다툼에서 밀려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쫓겨가는 신세가 됐죠. 맨 처음에 이제 누구의 부하가 됩니까? 양길의 부하가 됩니다. 양길의 부하가 되는데 양길을 제거를 딱 하고, 지가 이제 임금이 되더라. 근데 군사적 기반이 필요한 거죠. 군사적 기반이 필요해서 누구를? 송악, 오늘날의 개성의 기반을 두고 있는 호족, 왕건 부자 호족들을 포섭을 해서 건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읍이 송악이었어요. 개성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옮깁니까? 철원으로 옮기더라라는 겁니다. 철원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자, 옮기고 나서 국호를 마진으로 바뀝니다. 마진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뭘로 바꾸죠?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처음에 정치 잘했는데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른바 관심법이라고 해가지고, 관심이라는 게 뭐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그래서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을 안 하는데도 그렇게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살짝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미쳐가는 거죠. 예, 인세인 해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가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마음이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겁니다. 마음이 점점 떠나요. 그러니까 미친놈 취급을 해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관심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궁예가 이제 점점 민심이 떠나고 신하들도 점점 마음을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그 역사에는 누가? 왕건이 부하들의 추대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임금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모르고, 역사는 후대에 쓰여지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뭐를 합니까? 고려를 건국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건국하고 통일하고 다릅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예, 건국을 하더라. 900년도에 18년도에 건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삼국 시대가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후백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신라가 어떻게 되죠? 신라가 투항을 합니다. 신라가 투항을 해요. 이게 몇 년도입니까? 935년도예요. 신라가 투항을 해요. 누구한테 투항해요? 왕건부제에게 투항을 해요. 투항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후삼국에서 제일 잘 나갔던 애는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제일 잘 나갔어요. 모든 면으로 제일 잘 나갔어요. 근데 이 견훤이 어떻게 합니까? 신라 쳐들어오죠. 그래서 신라의 그 포석정 안압지 거기에서 귀족들하고 놀고 있는데 경혜왕을 제거하고 신라왕 경혜왕을 제거하고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임금으로 앉히더라. 그러면서 경혜왕의 왕비의 능욕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 사람들이 이 후백제를 어떻게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마음이 떠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대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신라가 왕건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를 맡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는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후백제에 남아있는 후백제가 멸망하더라라는 겁니다. 멸망하더라. 이것이 이제 936년이에요. 이름으로 인해서 후삼국이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가끔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잘 나갔던 후백제가 어떻게 멸망하게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게 되면은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부에 있습니다. 이 후백제의 견훤이 후계자 자리를 주는 데 있어서 자기를 도와준 어떤 그 장남에게 준 것이 아니라 후궁의 소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후계자 문제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견훤을 금산사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견훤이 이 금산사에서 탈출을 해서 왕건에게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918년도와 935년도에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느냐? 발해가 멸망한다라는 거죠. 자, 몇 년도에 멸망했죠? 926년도에 멸망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의 유민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려로 들어오더라.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재 몇 페이지에 80쪽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쭉 정리해 주셔도 좋고, 또 한 가지 아니면 정리하기 싫으시면 교재 맨 앞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계사 한국사 연대표 있죠? 거기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건국 과정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주요 왕들의 어떤 연대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주요 왕들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맨 처음에 태조라는 임금은 왜 붙여준다고 그랬죠? 어떤 나라를 건립을 하거나 세우거나 아니면은 아주 그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훌륭한 임금에게 붙여지는 것이 이제 태조입니다. 그래서 태조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다 그렇잖아요. 왕건입니다. 왕건. 태조 왕건. 나라를 딱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우선 흩어져 있는 민심들을 그럼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취민유도 정책을 썼다라고 되는 거예요. 취민유도.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백성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끌어당기느냐? 어떤 방법으로 끌어당기느냐?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좋아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조세경감이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사실 이 세금 부분은요, 원래 나와 있는 규정대로만 하면은 백성들은 그닥 신경질 내거나 화내거나 떠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규정대로 안 하고 관리에 부정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조세를 깎아주게 되면서 원래 규정대로 할 것을 지시를 딱 하죠.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흑창이라는 제도를 했다는 건데, 우리가 을파소위에 뭐가 있습니까? 진대법 기억하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빈민구제법이에요. 흑창인데 이것이 나중에 뭘로 이름을 바꿔요? 의창으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춘대추납의 빈민구제법, 이런 것들을 딱 했었다. 취민유도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북진정책을 하더라. 자, 고려라고 이름을 붙여진 것은 뭐예요? 고구려를 이어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럼 고구려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서 뭐가 있습니까? 진취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의 영토는 어때요? 당시 영토는 그 고구려 땅이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무슨 뭐를 해야 돼요? 고구려 땅을 차지하려면 북진 정책을 하더라. 그럼 북진 정책을 했던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고려라고 했다.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했다. 서경이 어디예요? 평양이죠. 평양을 제2의 수도로 삼은 겁니다. 서경이라고 했던 거 제2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영토가 조금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는데 어디까지? 청천강에서 어디까지? 영흥만까지 확장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 숱하게 지도를 그려서 제가 이거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뭡니까? 신라의 통일 영역이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요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청천강 어디예요? 여기 들어간 부분, 여기는 살짝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여기 들어간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 지도의 위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북진 정책의 일환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느냐? 호족 융합 정책을 하더라라는 거죠. 호족 융합 정책을 하더라라는 거죠. 호족을 융합시킵니다. 자, 원래 왕건도 호족이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뭐 나라를 통일했다고 하지만 저쪽 먼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내게 충성을 다할지 못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같은 호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건이 취한 정책은 이런 라이벌이었던 이 호족들을 제거하거나 죽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달래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책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29명의 딸들과 결혼을 딱 해요. 그 다음에 왕시성을 하사해준다라는 거죠. 성을 하사해줘요. 왕의 성이잖아요. 이것을 딱 하사해줘요. 아까 왕족으로 편입시켜주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슬슬 달래줘요. 예, 달래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달래주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가장 큰 거였죠. 사신관 제도를 주었다. 자, 이 사신관 제도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사신관이라는 게 뭐냐? 호족은 자기가 기반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가 통일됐으니까 그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 그 지방관이 알아서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족을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네 땅은 네가 알아서 잘 다스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신관제예요. 그러면 달라진 게 없죠. 달라진 게 없어요. 호족은 어찌됐거나 기분은 좋아요.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뭔가 이제 권한을 줬으니까 뭐를 줘야 돼요? 책임을 주는 거죠. 반대로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라는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뭐를 했느냐? 기인제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통일신라 시대 때의 상수리제도와 똑같은 거예요. 예, 인질이에요, 인질. 그 아들들 데려다가 중앙에 그 인질로 삼아놓는 기인제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상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왕건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하게 어떤 사상을 더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상을 배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풍수지리서 다 융합하는 정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훈요 10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훈이 가르칠 훈자예요. 이 가르칠 훈자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 10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훈하는 거예요. 유훈. 그러니까 유언하는 거죠. 그게 이제 훈요 10조다. 그 외에도 이제 정계라든가 계백 요소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훈요 10조의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교재 보시면서 한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훈요 10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면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할 것.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숭불이에요. 불교를 숭상한다. 도선의 풍수사상에 따라 사찰을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말고 풍수지리서를 강조한 거죠. 풍수지리서를 강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왕위는 맏아들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맏아들이 어질지 못하면 그 다음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들도 어질지 못하면 형제 중에여서 그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던 자에게 전해준다. 어찌됐건 맏아들이 있으면 맏아들한테 준다. 적장자죠. 적장자 원칙이죠. 장자는 무엇인 줄 알 거고 적은 뭡니까? 적. 예, 첫 번째 부인에게 낳은 아들들을 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이상의 부인에게 낳은 아들은 뭐라고 불러요? 서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다르므로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으며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므로 그들의 의관제든 따르지 말아라.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란을 배척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태조 왕건 초기에 이 거란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축하를 해줍니다. 축하를 해줘요. 그래서 좋게 좀 잘 지내자 거란에서. 그래서 낙타를 쫙 보내주는데 거란 사신도 만나지도 않고 이 낙타를 어떻게 합니까? 만부교라는 다리 거기에다가 묶어놓고 죽여버려요. 이게 만부교 사건이. 그래서 거란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할 것. 서경을 중시한다. 서경을 중시한다. 이렇게 딱 나와있죠. 서경의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평양이죠. 북진정책의 일환이죠. 북진정책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하게 열 것. 연등회, 팔관회. 이게 불교 행사예요. 불교 행사인데 연등회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등 같은 거 딱 듣고 이렇게 하는 행사들을 연등회라고 그러고, 팔관회는 뭐냐면 거대한 불교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불교 행사예요. 이 행사를 거의 축제처럼 합니다. 축제처럼. 불교 행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토속신앙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래서 팔관에 어마어마하게 경비가 드는 그런 행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자는 바른 말을 받아들이고 남을 헛되는 말을 멀리할 것.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령산맥 이남과 공주 박 사람들은 쓰지 말 것. 이 얘기가 과연 무엇이냐. 차령산맥은 또 어디냐. 그럼 지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이게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공주강박. 그러면 공주강박이 바로 요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차령산맥. 차령산맥이 여기 있는 산맥이거든요. 그러면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가 어디예요? 후백제죠. 그래서 후백제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왜 왕건이 후백제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후백제가 제일 잘 나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왕건이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요. 아주 치를 떠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들의 녹봉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고 농민들의 부담을 가볍게 할 것.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취민주도 정책이죠. 왕은 근심이 없을 때를 경계하고 옛일을 거울 삼아 오늘을 경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훈요 10조다. 여기 이제 시무 28조 나와 있는데, 시무 28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왕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뭐를 보여주시냐면 광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광종. 우리가 이 광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광종. 미칠 광자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미칠 광자. 미친 놈처럼 죽인 거예요. 누굴 죽여요? 호족들을 죽인 거예요. 아버지 태조 왕건 때는 호족하고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뭐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자 몇 명의 호족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29명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죽고 나자마자 이제 후사자리 때문에 이 호족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아들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왕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도 나오지만 뭐 해종이라든가 정종, 힘이 약한 임금들이에요. 이 광종이 등장했는데 이 광종은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호족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노비안건법이에요.
노비안건법이에요. 자, 이 노비안건법은 억울한 사연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풀어준다. 그래서 이 광종을 놓고 볼 때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링컨과 같은 그런 존재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광종이 생각하는 바로 이 노비는 바로 뭐냐면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이기도 하고 군사력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것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여버렸죠. 자,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 누구를 등용해서? 중국 사람인 이 쌍기라는 사람이에요. 쌍기. 중국에서 귀화한 이 쌍기를 등용해가지고 과거제를 실시를 딱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왕권 강화 일환이에요. 과거의 최종 합격자는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왕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주현공부법 나온다. 주현공부법. 주현공부법. 이 주현공부법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라 이 공부예요?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주와 현. 그러니까 이 지방의 세금 제도를 잘 정립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주현공부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했다라는 겁니다. 공복. 공복이 뭐죠? 관리들이 입는 옷이죠. 즉 관등을 정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삼국시대 고대국가 할 때 중앙집권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죠. 공복.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단비녹 돼 있어요. 자단비녹 등급에 따라서 이러한 색깔의 관리들이 옷을 입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단비녹. 근데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색깔 중에서 한 가지를 딱 빼고 뭐가 나오냐면은 황색이 딱 나와요. 황색. 이게 딱 나와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거 잘 외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틀렸겠죠. 아니면 찍으신 분들은 맞았을 것이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안 외워도 이런 건 맞을 수가 있다. 왜? 황색은요, 황제가 쓰는 옷입니다. 옷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황색을 입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맞아 죽을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복을 제정했다. 자, 그 다음에 구신들을 숙청을 했다라는 건데 바로 이제 이 호족들을 숙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을 했다? 칭제 건원을 했다. 칭제 건원을 했다. 칭제 건원이라는 건 칭제 황제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예,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세웠다. 그래서 연호는 처음에는 광덕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준풍으로 또 연호를 고쳐요. 자, 연호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자부심 또 어떤 이 자존심을 드높이는 거, 중국하고 대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종은 거의 했던 정책들이 왕권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광종이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성종은 또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성종은 또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성종은 또 무엇을 했느냐. 성종할 때 성자가 이거예요. 이룰 성자입니다. 그럼 고려시대의 성종이든 조선시대의 성종이든 똑같아요. 무슨 일을 했어요? 그 나라의 제도나 문물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완성했다 했기 때문에 성종이에요. 그럼 이름만 듣고도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쭉 보시면 성종이 제도나 문물을 완성을 하는데 이 사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저와 이름이 비슷한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뭐래요? 여기 나와 있는 시무 28조를 올립니다. 시무 28조. 28개 올려요. 폐하 이런 것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하는데 이 28조의 개혁안이 바로 어떤 사상에 근거를 해서 했느냐?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개혁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기구를 정비하는데 중앙 정치기구를 딱 정비를 하죠. 정치기구. 그 정치기구가 바로 이성육부 제도예요. 이성육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삼성육부는 알죠? 우리가 그 발해할 때 공부했었죠? 당나라의 제도. 그 삼성육부인데 고려는 그 성이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두 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해서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그래서 이성육부, 중앙정치기구를 이렇게 나눴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은 또 어떻게 했느냐. 지방행정은 전국 중요한 곳을 12목, 12개라고 12목이라고 딱 해가지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지방관을 딱 파견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호족 세력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호족 세력들은 어디서 제거가 됐어요? 바로 성종 앞에 광종 때에 제거가 됐었죠.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승로가 광종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어가지고 뭘 했느냐. 노비 환천법을 해요. 광종의 정책에서 노비 환천법. 아까 광종은 노비 안건법을 했잖아요. 근데 노비 환천법 다시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말이에요. 이 최승로의 말로는 아니 억울하지도 않는데 주인을 음모해가지고 모략해가지고 자기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난 놈들도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다시 노비가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노비 환천법을 합니다. 최승로는 광종이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과거에도 비판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이렇게 노비 환천법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문신월가법을 전합니다. 문신월가법. 자, 문신월가법을 단행을 한다. 자, 문신월가법은 뭐냐면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신들이 월에 한 번씩 레포트 작성해서 내는 거죠. 공부를 시켰던 일들을 단행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종 때에 나왔던 그런 정책들이다. 주로 이 고려시대의 제도나 문물을 완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고려시대의 제도 문물이 초반기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뜻하지 않는 애들이 쳐들어오죠. 바로 누굽니까? 성종 때에 거란의 침략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1차 침략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외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거란의 1차 침략 때에 성종은 복도 많아요. 아,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서희라는 불세출의 외교관이 직접 혼자 거란군을 딱 만나가지고 소선영을 딱 만나가지고 담판을 합니다. 담판을 해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침략군들을 물리치고 압록강 하구의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그런 쾌거가 있더라라는 이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재 82쪽에 시무 28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뭐 하나하나 이제 뭐 28조니까 하나하나 보시면 1조 묘지를 가려서 국계원 청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을 골라 국방을 알게 하소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3조 우리 왕조에 시위하는 병사는 태조 때에는 그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에 따라 날쌔고 용맹스러운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어 원망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광종이 했던 걸 다 부정을 하는 거죠. 지방관 파견. 대개 왕조 초창기에는 일이 번잡하여 외관을 두지 못하여 호족의 자체에 맡겼으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을 괴롭히니 원컨대 10여 군데만이라도 외관을 두소서. 바로 이 외관이라는 게 이제 지방관을 얘기하는 거죠. 몇 군데? 10여 군데. 그래서 뭡니까 여기? 12목을 설치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뭐 중국 문물의 자주적 수용 이거는 그 아까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 다음에 영등의 팔관의 축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영등의 팔관의 축서. 연등과 팔관으로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을 펴게 하소서.
그 다음에 불교 비판 유교 강조.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불교를 향하는 것은 몸을 닦는 일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이옵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닙니까? 즉 가까운 것은 유교고 먼 것은 불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노비 환천법. 광종의 노비를 앙검하니 친한 노예들이 옛 주인을 능멸하는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즉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발견할 때는 분명히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종의 노비 앙검법을 비판한 내용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무 28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시무자 들어가는 것이 두 개가 나와요. 신라 말기에 최치원의 시무 10조, 그 다음에 여기 최승로에 나와 있는 시무 28조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네.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개혁안을 받아주니까 28조나 됐다. 28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83쪽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나와주세요. 2번부터 나왔네. 1번. 다음 보기의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게 나오죠. 네. 1. 완산제를 중심으로 후백제가 건국하였다. 뭐 연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흐름만 생각하세요. 송악을 도읍으로 하여 후 고구려 건국되었다. 궁예가 국고를 태봉으로 바꾸고 관제를 정비하였다.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고려로 국호를 정한 나라를 세웠다. 자, 맨 처음에 뭡니까? 후백제 건국이죠. 얘가 제일 처음이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궁예의 후 고구려. 근데 어디로 옮겼어요? 철원으로 옮겨가지고 태봉으로 바꿨죠. 여기 세 번이고, 그 다음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1, 2, 3, 4.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태조 왕건이 실시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호족들을 포섭하여 후삼국 통일의 기반을 가졌다. 그래서 포섭했습니다. 그렇죠? 결혼하면서 지방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호족과 혼인관계. 이게 이거죠. 같은 내용이고. 3번. 후백제에는 우호 정책을 취했으나 신라와는 무력으로 대립했다. 아니죠. 신라와 친서 정책. 후백제와 무력으로 한 거죠. 이거 틀렸고. 4번. 지방 호족 세력을 회유 통제하기 위하여 사신관과 기인 제도를 마련했다. 그렇습니다. 5번. 주기초 세금을 줄이고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안정시켜 민심을 수립하였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반기 때에 우리가 고려 건국했던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꼼꼼하게 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조직의 정비, 성종 때 완성했던 고려의 통치, 제도, 문물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단원이에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